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믿고 명예 빌려줬는데 횡령이라니. 남편은 수사관들 앞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남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뒤집었어. 안 그러면 우리 딸까지 정가자 딸 되는 거야. 가족을 위해, 딸을 위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온 다음 날 제 집은 이미 팔려나갔고 남편은 어린 내연녀와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챙겨간 돈가방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단아하게 정돈된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희는 자신을 쏘아보는 남편 박만석의 눈빛에서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한 살기를 느꼈습니다. 만석의 손에는 평소 그가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 아닌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듯한 불길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탁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서 남편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다 뭐야? 퇴근하자마자 무슨 서류를 그렇게 무섭게 내밀어? 횡령이라니, 비자금이라니.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오늘이 무슨 만우절이라도 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맥없이 흔들리며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만석은 대답 대신 코방귀를 뀌며 정희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거실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정희의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만석은 거칠게 정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농담? 한정희, 당신 지금 이게 농담으로 보여? 여기 이 장부들 똑똑히 봐. 당신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에서 30억이 빠져나갔어. 당신 도장, 당신 필적, 다 여기 찍혀 있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떼는 거야? 당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아니면 도둑고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도장은 당신이 관리했잖아.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하다고 당신이 가져갔던 그 도장 말이야. 그걸로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정희의 물음에 만석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정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정희는 뒤로 휘청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정한 말들이 그 통증보다 훨씬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석은 정희의 엄지손가락에 억지로 인준을 묻혀 서류 위에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나 몰래 주식 투자한다고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덮어씌워?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네.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고고한 척,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벌여? 당신의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나. 박만석,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언제 주식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네가 회사에서 사고 친 거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잖아. 이거 나, 이 나쁜 놈아. 정희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거실 탁자 위의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된 것처럼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도어락을 거칠게 풀고 들이닥쳤습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거친 발소리에 정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박만석 전무자택이죠? 한정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이미 남편분께서 반박하셨고 증거물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조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님, 제 아내가 다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아내의 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만석의 통곡 소리는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희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의 밥상을 차리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늘처럼 믿고 지지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만석, 너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어떻게 내 앞에서 저런 추악한 연기를 해? 수사관님, 저 사람이 다 조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고 제 인감도장도 저 사람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정의가 절규하며 수사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만석과 입을 맞춘 듯 차가운 눈빛으로 정의의 팔을 붙잡아 꺾었습니다. 한정혜 씨, 이미 남편분께서 본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쓰셨고 증거물인 인감도장과 장부도 남편분이 직접 제출하셨습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조사실 가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란 피워봤자 본인에게 불리할 뿐입니다. 정희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자신의 손목을 조여오는 감촉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척하던 만석이 고개를 살짝 들어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눈물 한 방울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먹잇감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냥꾼의 비열하고 차가운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조명은 정희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밝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사관은 밤새도록 똑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자금은 어디에 숨겼느냐? 공범은 누구냐? 정희는 목이 쉬도록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미 정희가 악독한 안주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조사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만석이 고급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수사관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정희의 맞은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거봐, 내가 좋게 말할 때 말 좀 듣지 왜 사서 이게 고생을 해. 당신 고집 부린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 만석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통곡 소리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쩍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함께한 30년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 수진이는? 수진이가 자기 아빠가 엄마를 감옥에 보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당신 수진이 아빠 맞니? 만석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변호사의 눈짓에 멈췄습니다. 그는 정희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수진이? 걱정 마. 수진이한테는 당신이 바람피워서 돈 빼돌리다가 들통나서 도망갔다고 이미 다 말해놨으니까. 수진이 지금 당신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쳐. 그러니까 수진이 핑계대지 말고
여기 도장이나 찍어.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뭐라고? 당신이 수진이한테 그런 추악한 거짓말을 했다고? 박만석, 너 진짜 미쳤구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희가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려 만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그녀를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만석은 여유롭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가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흥분하지 마. 당신이 여기서 평생 썩고 싶지 않으면 내 제안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재산 분할 전액 포기해. 그리고 이번 횡령 사건 당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인정해. 그럼 내가 검찰 쪽에 손 써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줄게. 당신 감옥에서 늙어 죽고 싶어? 재산 분할 포기?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집, 그 상가, 내가 교사 생활하면서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아서 마련한 거야. 당신 사업 망할 때마다 내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어서 지켜낸 거라고. 그걸 지금 당신이 다 가져가겠다고? 정희의 절규에 만석은 비릿하게 웃으며 정희의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와 함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당신이 평생 노예처럼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 돈,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난 이제 당신 같은 고리타분하고 늙은 여자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매일 밤 즐겁게 해주는 젊은 여자랑 새 인생 살 거거든. 아, 그리고 당신 아파트는 오늘 아침에 이미 처분 완료했어. 잔금까지 싹 다 받았으니까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정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깡그리 짓밟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남자가 괴물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찍어. 안 찍으면 당신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될 거야. 수진이 유학 자금까지 싹 다 압류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엄마라는 여자가 자식 앞길까지 막아서야 되겠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이 내민 펜을 쥐었습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악마들의 뜻대로 모든 진실이 묻혀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정희는 피눈물을 삼키며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현명하네, 한정희. 역시 배운 여자는 말이 통해. 자, 이건 내 마지막 잡이야. 이거 들고 가서 어디 싼 방이나 하나 얻어봐.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만석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정희의 면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이 정희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뒹굴었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햇살이 아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비정한 가을바람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박만석, 문 열어. 정희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집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다가와 정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이제 아주머니 집 아니에요. 어제 박 전무님이 집 파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새 주인이 오늘 이삿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만 가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정희는 관리실 직원의 말을 듣고 아파트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30년 인생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아껴온 전공 서적들, 딸 수진의 베넷저고리, 그리고 부모님의 유품인 자개함이 비에 젖은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폐기물 스티커가 낙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다 버린 물건이에요. 어제 인부들이 와서 싹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안 치우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정희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만석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명품 보석 브랜드의 영수증과 함께 서유라라는 이름이 적힌 해외 도피용 비행기 티켓 사본이었습니다. 서유라, 이 여자였어? 이 여자랑 도망가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정희는 영수증에 적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콩나물값을 깎으며 모은 돈이 저 여자의 목걸이가 되고 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정희는 비에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흙탕물 묻은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의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사진 속 만석의 얼굴은 빗물에 번져 마치 괴물의 형상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러 번의 신호 끝에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빠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정말 억울해.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바람나서 돈 빼돌리다가 들통났다며? 나 정말 엄마가 부끄러워서 죽고 싶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내 엄마 아니야.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딸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정희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정희의 얇은 셔츠를 적셨습니다. 박만석, 서유라, 너희들 뜻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정희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일어섰습니다. 단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복수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뒹굴던 자신의 교사 임용 합격 통지서를 소중하게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당한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 박만석. 네가 나를 공범으로 만들었지? 좋아. 그럼 진짜 공범이 뭔지,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게. 네가 가진 그 더러운 돈, 그 여자, 네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가짜 명예까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내 인생 30년을 돌려받을 때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아. 정희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헌신했던 아내 한정희는 그 빗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파멸만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잔혹한 사냥꾼이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비를 맞으며 공항 방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그날 밤은 처절한 몰락이었으나 그것은 정희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초겨울의 칼바람이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휘몰아쳤습니다. 한정희는 며칠째 잠복하고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 정문의 화단 뒤편, 그늘지고 축축한 흙바닥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단아했던 그녀의 베이지색 코트는 며칠간의 노숙으로 인해 꼬질꼬질하게 때가 탔고 곱게 빗어 넘겼던 단발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뼈마디를 쑤셔댔지만 정의의 눈동자만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하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며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박만석의 최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는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만석이 거만한 몸짓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조수석 문이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서유라가 만석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그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박만석,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네.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서 조강지철을 범죄자로 만든 기분이 어때? 그 비싼 술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 정희의 서늘하고 쉰 목소리에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희임을 확인하고는 안면을 싹 바꾸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남이야. 스토커처럼 뒤를 밟아? 당신 진짜 미쳤어? 만석의 고함 소리에 곁에 있던 유라는 가소롭다는 듯 정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으로 코를 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오빠, 이 아줌마가 그 유명한 횡령범 전처예요? 세상에 몰골 좀 봐. 오빠가 왜 질렸다고 했는지 딱 알겠네. 관리실에 전화해서 이런 잡상이는 못 들어오게 했어야죠. 아휴, 왜 낙취가 이렇게 진동을 한대? 오빠, 나 기분 잡쳤어요. 빨리 쫓아내요. 유라는 만석의 팔을 흔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정희는 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유라 씨라고 했나?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하지만 명심해. 박만석이 30년 산 나를 버린 것처럼 너도 언젠가 저 남자한테 똑같이 버려질 거야. 저 남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양심도 다 팔아먹는 괴물이니까. 네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그 모피 내 퇴직금으로 산 거야. 알아? 언니 착각하지 마세요. 오빠가 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언니가 오빠 인생의 짐이었던 거예요. 늙고 고리타분한 여자랑 사느라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꺼져 주실래요? 우리 내일 청담동에 예물 보러 가기로 해서 아주 바쁘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해 줄 시간 없으니까. 유라는 가방에서 독한 향수를 꺼내 정희의 얼굴 주변에 노골적으로 뿌려댔습니다. 정희는 굴욕감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만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만석, 내 집, 내 상가, 우리 수진이 미래까지 다 훔쳐간 도둑놈아. 당장 내 재산 다 돌려놔.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하지만 만석은 무자비하게 정희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쓸려 스타킹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희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힘을 써요. 경비원들 부를 테니까 그냥 가요. 아줌마, 이거 들고 가서 연고나 사바르세요. 거지같이 구걸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스토킹 혐의로 진짜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각오해. 유라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정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수표 조각들이 정희의 찢겨진 자존심 위로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우리 조만간 호텔에서 결혼식 할 건데 그때 와서 식당 서빙이라도 할래요? 아, 얼굴이 너무 작아서 손님들이 놀라겠다.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요. 유라의 잔인한 조롱에 만석은 낄낄거리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펜트하우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고 정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이 정희의 피 묻은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그 수표를 구겨쥐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는 이미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소에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정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만석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3년 전부터 정희의 인감을 도용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야금야금 변경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3년 전부터 이런 짓을 계획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 맞긴 한 거니? 내가 당신 사업 자금 대주려고 학교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다 줬는데 밤마다 당신 발 씻겨주면서 행복하다고 했던 게 다 연극이었어? 정희는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은 이미 SY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전액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법인의 대표는 서유라였습니다. 정희의 과거는 통장 잔고 0원이라는 비정한 숫자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정희야. 나 정말 억울해. 만석 씨가 나를 공범으로 몰아서 재산을 다 가로채 갔어.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어. 나 좀 도와줘, 오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정희, 너 정말 실망이다. 만석 서방한테 다 들었어. 네가 춤바람 나서 도박하다가 돈 빼돌린 거 다 안다. 너 때문에 만석 서방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없다.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다신 전화하지 마라.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너 같은 건 내 동생도 아니야. 오빠의 매몰찬 일침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만석은 이미 정희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교묘한 거짓말로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이 치우라고 윽박지르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정희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고 시절부터 결혼 생활 내내 써온 그녀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물이 묻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워진 것은 과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정희는 결국 보증금도 없는 낡은 고시원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정희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의 형광등은 툭하면 깜빡거렸고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코니는 소리와 욕설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미지근한 물을 부으며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면발은 퉁퉁 불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넘길 힘이 없었습니다. 박만석, 네가 나를 이 좁은 구멍으로 몰아넣었지? 내가 여기서 썩어 죽을 줄 알았지? 하지만 명심해.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하나 다 부숴버릴 거야.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정희는 눈물을 섞어 컵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벽에 만석의 회사 조직도와 유라의 사진을 붙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교사 시절의 지적인 냉철함을 되찾아 만석의 비리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이면지 뒷면에 유라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만석의 회사에서 발생했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시간대별로 기록했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고시원의 소음은 오히려 정의의 분노를 날카롭게 벼려주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단아하게 살았던 한정희는 이제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악마가 될 거야. 정희는 고시원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유라의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뒤진 끝에 정희는 유라가 과거에도 여러 명의 자산가에게 접근해 신분을 세탁하고 재산을 갈취했다는 꽃뱀 사기단 피해자 모임의 게시글을 찾아냈습니다. 정희는 만석 역시 유라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박만석, 너도 결국 이용당하는 거였어. 네가 사랑이라고 믿는 그 여자가 너를 파멸시킬 칼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며칠 뒤 정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딸 수진의 뒤를 쫓았습니다. 수진은 대학가 근처의 유흥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모범생이었던 딸이 술에 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정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전봇대 뒤에 숨어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가로등 밑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왜 그랬어? 나 이제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 아빠는 그 여자랑 맨날 웃고 떠드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도망간 거야? 나 엄마 믿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수진의 절규에 정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딸이 겪고 있는 배신감이 더 뼈아팠습니다. 만석은 수진의 앞에서도 유라의 편만 들며 정의를 벌레 보듯 무시했고 심지어 수진의 유학 자금까지 유라의 쇼핑 비용으로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유라의 가느다랗고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새엄마야. 아직도 바뀌니? 내 아빠가 너 유학 자금 보낼 돈 없대.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친엄마 생각은 그만하고 내일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그럼 내 기분도 좀 풀리지 않겠니? 아빠가 너 위해서 특별히 카드 주셨어. 누가 내 엄마야? 닥쳐.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빠 꼬셔서 가져간 돈 다 내놔. 우리 엄마 돌려달라고. 당신 죽여버릴 거야. 수진이 악을 쓰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정희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도망갔어.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털터리의 범죄자, 누명까지 쓴 자신이 나타나면 딸에게 더 큰 상처와 짐만 될 뿐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저 악마들의 가면을 다 벗겨줄게. 아빠가 훔쳐간 내 인생, 엄마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엄마가 목숨 걸고 싸울게. 정희는 어둠 속에서 딸의 통곡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힘겹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모성애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정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여둔 만석과 유라의 사진 위에 정희는 빨간 매직으로 거칠게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내 딸의 눈물을 뺀 데가 너희들의 피로 갚게 해줄게. 정희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만석의 비자금 장부를 복원하기 위한 첫 번째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비정하게 차가운 달빛만이 정희의 고독한 복수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를 마친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식당의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수대 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습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불어 터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남편 박만석의 회사 근처 직원들이 자주 찾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그릇만 닦으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식당 홀에서 들려오는 만석의 회사 직원들 목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박 전무님 진짜 너무하지 않냐? 회식비까지 깎으면서 자기 비서실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 천만 원을 썼다더라. 말도 마. 그 서유라 실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 회사 법인 카드로 명품백 사고 난리도 아니야. 전무님이 아주 끼고 돌던데 조만간 회사 말아먹는 거 아니냐? 직원들의 뒷담화를 들으며 정희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릇이 깨질 듯한 마찰음이 났지만 주방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갈 무렵 정희가 기다리던 사람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석의 운전기사였던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기사님, 식사 나오셨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김 기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정희의 얼굴을 확인한 김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아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동안 연락도 안 되시고 전무님은 사모님이 돈 들고 도망가셨다고. 김 기사님도 그렇게 믿으셨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정희는 김 기사의 맞은편에 앉으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는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사모님을 10년을 모셨는데요. 안 그래도 전무님이 하시는 짓이 도가 지나쳐서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던 참이었습니다. 서유라, 그 여자가 안주인 행세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저도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김 기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요. 박만석이랑 서유라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증거가 필요해요.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정희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제 딸 수진이를 봐서라도 부탁드려요. 수진이 유학 자금까지 그 여자 사치하는데 쓰고 있다면서요. 자식 이야기에 김 기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정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전무님 차량 블랙박스 백업본이랑 뒷좌석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그 여자가 전무님 몰래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을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희는 차가운 USB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지옥에서 정의를 끌어올려줄 동아줄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건네준 녹음 파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석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는 정황과 유라가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라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에서 유라가 자주 언급하던 강남의 한 호스트바를 찾아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정희는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그 호스트바에 잠입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정희의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대걸레를 미는 척하며 유라가 예약한 VIP 룸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박전무 그 늙은이 비위 맞춰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빨리 술이나 더 가져와.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릴 테니까. 문틈으로 보이는 유라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받은 법인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타워처럼 쌓아놓고 젊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숨죽여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지만 영상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박만석, 네가 피땀 흘려번 돈이 아니라 훔쳐간 내 돈으로 저 여자가 춤을 추고 있구나. 이 꼴을 보고도 네가 사랑 타령을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유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유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 그 늙은이 곧 부도날 거야. 내가 재산 다 빼돌려서 오빠한테 갈게. 응, 지금 작업 중이야. 한 달, 아니 보름이면 돼. 정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라에게는 만석 말고 진짜 애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 역시 유라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유라의 뒤를 물러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은 나의 동지라고 했던가. 유라의 탐욕이 오히려 정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호스트바를 나오며 입구에 서 있던 사채업자들에게 슬쩍 정보를 흘렸습니다. 저기 3번 룸에 있는 서유라 씨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회장님 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외상값 받으시려면 서두르셔야겠어요.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호스트바를 나오다가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편의점 빵을 씹었습니다. 퍽퍽한 빵이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체증이 뚫린 듯 속은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정희는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밀며 연회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만석은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칠 전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던 것이 거짓말인 양 화사하게 꾸민 유라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준 서유라 실장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만석의 느끼한 멘트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정리하는 척하며 무대 뒤편의 영상 제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수해둔 아르바이트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만석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려는 순간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려다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라가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에게 돈을 뿌리며 만석을 조롱하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늙은이 비위 맞추기 역겨워 죽겠어. 돈만 다 빼내면 바로 찰 거야.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케이크 칼을 떨어뜨리며 유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유라, 이게 대체 뭐야? 너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유라는 사색이 되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석은 유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유라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만석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만석과 눈이 마주친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여보. 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은 정희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한정희, 네가 감히.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호텔을 빠져나오며 만석에게 예약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당신이 나에게 준 지옥,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기대해도 좋아. 그날 밤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빠가 새엄마라며 소개한 유라의 추악한 실체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사라지던 청소부가 자신의 엄마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은 찢어지는 드레스를 움켜쥐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정희는 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공원을 헤매다 벤치에 앉아 있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수진은 엄마의 초라한 청소부 복장과 거칠어진 손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야. 아빠 말만 믿고 엄마가 나 버린 줄 알고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희는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딸의 체온이 느껴지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안 버렸어.
엄마는 너 절대 안 버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엄마 도둑년이라고 엄마가 우리 버리고 남자랑 도망갔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아빠랑 그 여자가 나쁜 거야. 엄마가 다 바로잡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마. 한참을 울던 수진이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안 믿어.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도울게. 엄마, 뭐부터 하면 돼? 수지는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아빠가 서재 금고 비밀번호 매달 받고, 근데 그 여자한테는 안 알려주고 나한테만 비상시 대비하라며 알려줬어. 이번 달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야. 웃기지? 엄마 버려놓고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로 해놓는 게. 정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석의 이중적인 태도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빠가 그 여자한테 선물한 펜트하우스 명예 사실은 아빠가 차명으로 돌려놓은 거래. 내가 등기 권리증 봤어. 수진이 건네준 정보들은 만석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하지만 넌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아빠가 눈치채면 너까지 위험해져.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당분간 아빠 비위 맞춰주면서 기다려. 싫어. 나도 싸울 거야.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봐. 내가 그 여자 감시할게. 그 여자가 아빠 돈 빼돌리는 거 내가 다 증거 모을게. 수진의 눈빛은 예전의 여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 또 하나의 전사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모녀는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복수의 연대를 맺었습니다. 정희는 수진과 헤어진 후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기사의 녹음 파일, 유라의 외도 영상, 그리고 딸이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까지. 정희의 책상 위에는 만석과 유라를 파멸시킬 무기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벽에 붙은 만석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가족이라는 글자를 붉은 펜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박만석, 기다려.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정희는 김 기사가 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가득 만석의 추악한 비리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사냥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피어난 복수의 꽃이 이제 막 만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의의 타자치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국세청 조사관들이 파란색 압수물 박스를 들고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박만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끌려 나오자 기자들의 마이크가 창처럼 그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박만석 전무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인을 횡령 공범으로 몰고 이혼한 뒤 재산을 빼돌리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내연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회사 자금을 세탁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만석은 경호원들의 뒤에 숨어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국민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간신히 사무실로 도망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를 켜자 뉴스 속보 자막에 자신의 얼굴과 함께 박만석 전무, 조강지처 배신하고 회사 돈 횡령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한정이 그 여자가 다 뒤집어 쓴 걸로 끝난 거였잖아. 만석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책상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한정이었습니다. 만석은 짐승처럼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아, 한정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언론에 제보했어?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어머, 박 전무님.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생일 선물은 마음에 드셨나 몰라요. 내가 당신 비자금 장부 원본이랑 김 기사가 준 녹취록까지 싹 다 검찰이랑 국세청에 넘겼거든. 아, 방송국 PD한테도 보냈으니 오늘 저녁 뉴스 메인은 당신 차지야. 축하해. 너 미쳤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우리 수진이 유학은 어쩌고. 당장 기사 내리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수진이? 뻔뻔한 입으로 감히 내 딸 이름을 올려? 수진이 유학 자금까지 서유라 그 여자 명품 사는데 쓴 주제에 어디서 아비 행세를 해? 당신은 이제 끝났어.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변호사가 그러던데 최소 15년은 살아야 할 거래. 감옥에서 칠순 잔치하게 생겼네. 정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재산 다 돌려줄게. 응? 그 장부 위조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제발. 만석은 벼랑 끝에 몰리자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 그거야 당연히 내가 찾아오는 거고. 살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서유라가 가지고 있는 내 패물들이랑 현금 다 가지고 내 앞으로 와. 만약 빈손으로 오면 당신이 서유라랑 짜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위조 여권 계획까지 싹 다 경찰에 넘길 거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금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현금 다발과 골드바는 깨끗하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유라, 이 도둑년이. 같은 시각 서유라는 만석의 금고를 털어 챙긴 현금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서는 대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유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이거 나. 사람 살려. 납치야. 유라가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그녀를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정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서 실장? 우리 남편 생일 파티는 끝까지 하고 가야지.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박 전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라는 품에 안고 있던 돈가방을 정희의 무릎에 올려놓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 가득 찬 현금 다발을 확인하고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유라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돈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알지? 네가 그동안 내 남편 꼬셔서 빼돌린 돈, 그리고 내 패물들 팔아치운가 다 토해내야 할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니? 사모님, 제발요. 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박 전무가 망하면 저도 죽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정희는 유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좋아. 그럼 네가 살 길을 알려줄게. 지금 당장 박만석한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해. 네가 박만석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박만석이 너를 배신하고 혼자 도망가려 했다고 증언해. 그리고 그 증거를 내 앞에 가져와. 유라는 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 생존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1시간 뒤 만석은 텅 빈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유라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 돈 내놔. 내 금고 털어서 어디로 튀려고 했어. 아, 오빠, 이거 나 튀려던 거 아니야. 오빠 구하려고 현금화해 온 거야. 진짜야. 유라가 거짓말을 하며 돈가방을 내밀자 만석은 멈칫하며 손을 풀었습니다. 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한정이 그 여자가 다 터뜨렸어. 우리 이제 한국 못 있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내가 브로커 알아봐 놨어. 오늘 밤 배로 중국으로 뜨면 돼. 중국? 야, 내가 대한민국 건설사 전무인데 밀항선을 타라고? 미쳤어? 그럼 여기서 감옥 갈 거야? 한정이가 오빠 죽이려고 작정했어. 15년 살고 나오면 오빠 팔순이야. 정신 차려. 이 돈 들고 가서 새로 시작하자고. 유라의 설득에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에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자. 근데 여권은? 출국 금지 떨어졌을 텐데. 걱정 마. 내가 위조 여권 다 준비했어. 공항에서 브로커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 만석은 유라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유라가 들고 있는 돈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유라는 만석 몰래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만석은 갑자기 유라의 배를 발로 차고 돈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아, 오빠 왜 이래? 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아까 들어올 때 눈빛이 달랐어. 나를 팔아넘기고 너 혼자 살려고 했지? 이 돈은 내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만석은 쓰러진 유라를 버려두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유라는 바닥을 기어가며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나 버리고 가지마. 내가 오빠 비자금 다 관리했잖아. 나 잡히면 오빠도 끝장이야. 이거 너 같은 거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한정이가 차라리 나았지. 너는 진짜 뱀 같은 년이야. 만석은 유라를 매몰차게 걷어차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음과 함께 만석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유라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개자식,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서 정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잘 봤어. 아주 훌륭한 막장 드라마네. 둘이 서로 물어뜯는 꼴을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정희는 바닥에 널브러진 유라에게 다가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너는 여기서 경찰 기다려. 내가 신고해뒀거든. 사모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살려준다고는 했지. 감옥에서 밥은 먹여주잖아. 네가 지은 죄 거기서 평생 참회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주는 잡이야. 정희는 절규하는 유라를 뒤로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만석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라가 말했던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는 출국장 3번 게이트였습니다. 만석은 뒷좌석에 돈가방을 힐끔거리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한정이 그 독한 년 내가 나중에 사람을 사서라도 복수한다. 공항에 도착한 만석은 모자를 눌러쓰고 3번 게이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만석이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브로커입니까? 만석이 급하게 뒤를 돌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코트 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해? 브로커 기다려. 안타깝게도 그 브로커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야. 서유라가 너한테 말한 도주 계획 사실 내가 다 짜준 시나리오거든.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만석에게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만석이 그토록 원했던 위조 여건이 아닌 이혼 확정 증명서와 수진이의 친권 포기 각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 진짜 여건이야. 지옥으로 가는 여건. 한정이, 너 진짜 악마야. 나한테 왜 이래? 만석이 정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공항 곳곳에 잠복해 있던 사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박만석이야. 변호사 불러. 내 돈 가방. 경찰은 만석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박만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국외재산 도피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희는 경찰에게 압수당하는 돈가방을 바라보며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돈가방 열어봤어? 안 열어봤지? 그거 다 신문지야. 진짜 돈은 이미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거든. 만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돈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확인을 위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빳빳한 신문지 뭉치들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으악, 한정이,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놔. 만석의 처절한 비명이 공항 출국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는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정희는 그 추악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잘 가 여보.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줄게. 거기서는 돈 걱정 없이 평생 벽만 보고 살아. 만석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질 때까지 정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공항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희의 무거웠던 짐들이 날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희는 공항 로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아빠 잡혔대. 공항에서 체포되는 거 생중계로 나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래, 수진아. 다 끝났다. 이제 엄마랑 너랑 우리 두 식구 발 뻗고 잘 수 있어. 엄마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나 지금 엄마한테 갈게. 어디야? 아니야, 엄마가 갈게. 우리 딸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집에서 기다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처절한 노을이었습니다. 정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당당하게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닌 승리자의 위풍당당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는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의 구속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옛 제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경위의 인솔하에 푸른 수의를 입은 박만석과 서유라가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최고급 정장과 명품으로 치장했던 두 사람은 이제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검찰 측 증인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정희의 모습은 구부정한 만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서유라라는 여자가 다 꾸민 일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저 여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자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와이프 재산 뺏고 싶다고 공범으로 몰아서 이혼하자고 계획 짠 게 누군데? 판사님, 저 남자가 주범이에요. 저는 저 남자한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계좌만 빌려준 피해자라고요. 두 사람의 추악한 진흙탕 싸움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지만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남자에게 자신의 30년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허무했습니다. 검사가 정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남자와 3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제 월급을 털어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댔고 남편이 부도나서 쓰러졌을 때도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가 저에게 돌려준 것은 공범이라는 누명과 이혼이라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족의 영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정의에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정의의 눈을 피하며 바들바들 떨었고 유라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만석은 조강지철을 계획적으로 범죄에 연루시키고 허위 사실로 이혼을 종용한 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반성의 기미 없이 내연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박만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면 그가 출소할 때 8순이 넘는 나이가 됩니다. 사실상 인생의 종말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고인 서유라 역시 피고인 박만석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은닉한 부동산 및 예금 채권 일체는 몰수하여 피해자 한정희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떨어지자 만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15년. 판사님, 이건 무효야. 한정희, 네가 판사 매수했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교도관들이 만석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정의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유라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며 퇴정했습니다. 정의는 그들이 사라진 빈 피고인석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의의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진짜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의를 기다리고 있던 딸 수진이 달려와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그래,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2달 후 정희는 떡과 과일을 싸들고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만석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색을 하지 못해 하얗게 센 머리, 푹 꺼진 볼, 초점 잃은 눈동자. 불과 2달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정희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낚아채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정희야, 나 좀 살려줘. 여기 지옥이야. 같은 방 쓰는 놈들이 나 늙었다고 때리고 밥도 뺏어 먹어. 나 좀 꺼내줘, 응? 탄원서 좀 써줘.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옥? 당신이 나한테 줬던 지옥에 비하면 거긴 호텔이야. 밥은 주잖아. 나는 당신 때문에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쳐서 그랬어. 여보, 변호사 좀 바꿔줘. 항소하면 형량 줄일 수 있대. 내가 숨겨둔 땅이 있는데 그거 팔면 변호사 비용 될 거야. 내가 알려줄게. 만석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말한 그 땅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한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땅 말하는 거야? 이거 지난주에 국가에서 환수해서 경매로 나왔길래 내가 샀어. 당신이 숨겨둔 차명 계좌, 금괴, 땅. 내가 싹 다 찾아서 내 명의로 돌려놨어. 이제 당신 거는 이 세상에 숟가락 하나도 없어. 만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유리벽을 쾅쾅 치며 발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도둑년? 30년 동안 내가 번 돈 훔쳐간 건 당신이야.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아, 그리고 서유라 소식 궁금하지 않아? 옆동 여자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대. 사기쳐서 들어온 언니들한테 매일 밤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나 봐.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은 가지 말라고, 제발 영치금이라도 넣어달라고 애원하며 유리에 매달렸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비굴하게 비는 그 모습에서 과거 호탕하게 웃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 씨, 이게 내 마지막 면회야. 앞으로 15년 동안 내가 당신을 잊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상상하면서 괴로워해.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형벌이야.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만석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만석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영구히 추가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되찾은 재산으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간판 이름은 한정의 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교사 시절의 경험과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이혼과 가정폭력, 사기로 고통받는 시니어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따뜻한 커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센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정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센터장님, 오후 2시에 법률 자문 예약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오신대요.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준비해야겠네. 수진아, 이번에 온 내담자분 서류는 정리됐어? 네, 엄마. 그분도 남편이 도박빚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 도망갔대요. 엄마 사연 듣고 용기 내서 찾아오셨대요.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박만석이 존재했고 고통받는 정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 울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겪은 지옥을 그분들은 겪지 않게 해드릴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잔뜩 주눅든 표정이 1년 전 고시원 시절의 정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편입니다. 여성은 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티슈를 건넸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더 이상 퉁퉁 부른 고무장갑 자국도 억지로 찍어야 했던 인주 자국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희는 수진과 함께 남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앉아 모녀는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넘어가며 바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이런 데 온 거 진짜 오랜만이지? 그러게. 내 아빠랑 살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왔는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만석과 결혼할 때 맞췄던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뺀 적 없었던 손가락에 문신처럼 자국을 남긴 반지였습니다. 정희는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거. 이게 뭐라고 30년을 끼고 살았을까? 이거 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빼고 나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정희의 코트 자락을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박만석, 너는 거기서 썩어. 나는 이제 날아갈 거니까. 정희가 힘껏 던진 반지는 허공에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이내 거대한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퐁당 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바다는 넓고 깊었습니다. 정희는 빈 손바닥을 털어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박만석의 아내 한정희는 이제 은퇴했네? 그래.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인간 한정희로 살 거야.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면서 나도 도울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 맞다. 엄마가 되찾은 돈이 훨씬 많지?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갈매기 소리와 섞여 바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간의 주름도 근심 어린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동자와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이제 온전히 한정의 자신만을 위해 비출 것이었습니다. 가자, 수진아. 맛있는 회 한 접시 먹으러 가야지. 좋아. 내가 살게. 출발. 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정희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준 지옥을 스스로 깨고 나와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낡은 반지를 던지던 정희님의 마지막 모습.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벌인 박만석과 서유라의 비참한 말로는 결국 인과응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네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악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따끔한 한마디나 정희님의 새 출발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